안녕하세요. 저는 야채 장사를 하며 손녀를 키워낸 할머니입니다.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인 막내딸이 있었어요. 막내딸은 어려서부터 심성이 참 여리고 순수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괴롭힘도 당하고 인간관계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호러미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못해준 게 많았고 먹고 사느라 사랑도 제대로 못 준 게 늘 미안했지요. 그래도 막내딸은 괜찮다고, 엄마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며 저에게 늘 힘을 주었죠. 그런 막내딸이 돈을 벌겠다고 고등학교를 안 가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못 배운 한이 있어서 막내딸에게 엄마가 어떻게든 돈 벌 테니 너라도 공부하라고 했지만 막내딸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금 일찍 돈 벌어서 엄마 도와주고 싶어. 어느 세월에 대학 가서 졸업장 따 돈이 덩어리인데 라고 하면서요. 저는 내심 걱정했지만 그래도 딸의 뜻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딸이 잘 생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딸은 취업한 공장에서 한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아이를 임신한 거였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준다고 느꼈던 딸은 그 남자에게 간쓸게 빼줄 것처럼 헌신했는데 그 남자는 딸이 외모를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딸이 임신 소식을 알리자 바로 공장을 퇴사하고 도망갔고요. 딸은 임신 7개월까지 저에게 숨기다가 아이 낳는 게 임박해지자 모든 걸 털어놓더라고요. 엄마, 나 임신했어. 미안해. 아이를 참아 지울 수 없었어. 나 정말 미쳤나봐. 왜 이렇게 사람들을 날 이용만 할까? 엄마 죽고 싶어.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지만 제가 놀린 티를 내면 딸이 더 두려워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진지게 말하지. 그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니? 엄마는 괜찮다. 아이는 낳아서 기르면 되는 거고 엄마가 손녀 잘 돌봐줄 테니까 아직 어린 넌 다시 공부를 시작하던 일을 시작하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 엄마랑 하면서 딸을 달랬지요. 그렇게 딸은 출산을 하고 어여쁜 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딸을 그렇게 만들고 도망친 이름 모를 사위놈은 만나면 얼굴을 갈퀴로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천사 같은 우리 손녀만 보면 그런 마음도 싹 사라졌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손녀가 너무 이쁘고 집안에 행복한 기운을 가져다 주니까 오히려 딸과 전 이렇게 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손녀가 아장아장 기는 나이에서 말도 하고 할머니의 어깨도 주무를 줄 아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딸 아이는 임신 후 공장에서 나와 육아를 하다가 한 봉제소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딸이 말하길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따뜻하고 애기 엄마들이라 말도 잘 통한다고 일하는 게 행복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일하는 걸 좋아한 딸이 옷 정리를 하다가 거기에 있던 녹슬은 못에 손을 크게 찔린 거였습니다. 집에 와서 못에 찔렸다고 손이 아파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녹슬은 못이면 너 큰일 난다. 빨리 소독 제대로 하고 병원 가야 해. 하며 지혈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했죠. 딸은 나도 알아. 주말이니까 병원 문도 안 열고 월요일 되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날 밤 딸은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정말 온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식은땀이 뻘뻘 나고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전 안 되겠다 싶어 딸을 등에 업고 그 밤중에 차를 겨우겨우 잡아 야간병원이 있는 시내로 나갔습니다. 병원에 가면서 딸은 쇼크가 나서 기절하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조금만 참아라, 참아라. 엄마만 믿어 딸아. 조금만 힘내줘. 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였죠. 병원에 도착하니 전문의 한 명이 당직을 서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 열이 펄펄 난다. 쇼크까지 왔다. 라고 하니까 별 문제 아니란 듯이 수액이랑 항생제 맞으면 돼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아니 애가 손에 녹슨못이 찔려서 푹 들어갔는데 감염되면 어쩌려고 그런 거냐.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의사한테 선생님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교수님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며 응급조치가 들어갔어요. 제 딸은 그 짧은 시간에 열로 인해 신장 기능이 망가졌고 쇼크도 2번이나 올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지요. 시골 병원이다 보니 케이스도 드물고 전문적인 선생님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기다리기만 하다가 치료 시기가 늦어졌고 결국 딸은 5일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애미의 마음은 그 누가 와도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애간장이 끓고 온몸의 혈관이 터져버리는 고통이라고 해야 하나요? 숨을 쉬는데 물속에 있는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장례 3일 동안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나 싶었고 피덩이 같은 손녀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내 딸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며 가슴을 하도 두들겨서 늑골 위쪽은 전부 퍼런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손녀 결혼 보낼 때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게 딸이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죽으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독하게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똑똑한 손녀는 지 애미가 죽은 걸 알고 이불에 얼굴을 파묻어 숨지겨 울다가 제 눈에 띄어 같이 오열하고 말았어요. 할미 속 안 썩인다고 이불에 얼굴을 묻어 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안타까웠는지요. 그렇게 저는 초가집에 손녀와 함께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나온 적은 액수의 사망보험금은 차마 건드리지 못했고 밭에서 야채를 캐다가 번 돈으로 손녀를 키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분홍 소시지에 계란 묻혀서 김치랑 일주일을 먹일 수밖에 없었고 밭에서 나는 배추랑 된장이랑 해서 국을 한 솥 한 다음에 그걸 또 3일 내내 삼시세끼 먹었지요. 할미가 먹어도 지겨운데 손녀딸은 오죽 지겨웠을까요. 그런데 토정 하나 안 부리더라고요. 지 엄마 닮아서 머리는 또 어찌나 비상하던지 초등학교 올라가서는 전교 1등을 내내 하더라고요. 살아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지 엄마 한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애가 공부를 잘하나 싶었습니다. 손녀한텐 너무너무 미안해서 야채 팔고 번 돈 1,000원, 2,000원을 꾸깃꾸깃 뒷주머니에 고이 보관했다가 손녀딸 자는 베개머리 밑에 늘 두었습니다. 할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떡볶이라도 먹으라고 하면서요. 손녀는 그조차도 제게 미안했는지 단 한 번도 그 돈을 안 쓰고 저금통에 넣어놨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저한테 그 돈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할머니 쓰라고, 난 할머니가 행복하게 좋다고 하면서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렇게 손녀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영특한 머리를 이용해 공부를 곧잘 했어요.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자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애가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특수학교를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면서요. 저는 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이런 말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뭐냐고, 학비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3배, 5배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교육 환경도 좋다고 하면서요. 그게 또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쪽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길래 심장이 쿵했죠. 돈 때문에 안색이 굳어진 전 네네 하다가 집에 돌아와 자고 있는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 고등학교 가고 싶느냐? 그러면 할매가 밭 팔아서 지원해줄게. 가서 열심히 해. 라고 하면서요. 전 지연이가 못 들을 줄 알고 그저 마음의 소리를 내뱉은 건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지연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몸을 일으켜 할미인 절 꼭 안더라고요. 난 그런 고등학교 가기 싫어. 기숙하는 것도 싫고 그냥 왕복 3시간이어도 할미랑 같이 살 수 있는 고등학교 진학할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자 속으로 미안하면서도 또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손녀는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지요. 전 소녀보다 더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주고 투박한 손으로 손녀의 필통에 매일 사랑이 담긴 쪽지를 써서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일찍 철들어버린 손녀는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하더니 서울 국립대를 가더라고요. 어찌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마을이 경사였지요. 머리가 좋았던 소녀는 대학 가서 법조인이 꿈을 꾸었고 검사가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했어요. 소녀는 대학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나봐요. 졸업하고 2년 만에,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려는 거는 5년 만에 사법고시를 붙어버렸습니다. 저한테 별다른 말도 없이 그냥 공부하니까 할머니 집 잘 못 내려간다고 이해해달라고 하길래 전 몰랐죠. 사법시험이 어렵다는 것은 들어봤는데 그 시험을 손녀가 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말이지요. 연수원이라고 하나요? 거기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은 손녀는 검사로 임명되었고 지방 쪽으로 내려가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산 마을을 떠날 수 없었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손녀 자취방에 반 야채들이랑 손녀가 좋아하는 묵은지, 짠지, 시골 된장을 싸서 보냈고요. 그렇게 몇 년간 손녀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거의 한 2년 만에 할미 집에 내려온 손녀는 얼굴이 거의 미라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할미, 나 이 일 더 이상 못하겠어. 더럽고 또 고인 이 업계에 다시는 발들이기 싫어. 나 죽을 것 같아. 하루하루 눈 뜨는 게 힘들어. 이 길 내 길 아닌 것 같아. 하면서요. 우리 아가 무슨 일이냐고 할미한테 못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대체 뭐냐고 하면서 묻고 또 묻자 손녀 딸은 말을 꺼내는 겁니다. 서울에서 잘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된 내막에 대해서요. 법조인 회식 자리에서 이제 부장님 옆에서 밥을 먹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부장이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서 제 손녀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소녀는 어찌할지를 모르고 꽁하고 있다가 건의를 했나 봐요. 법을 공부하고 기소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해도 되냐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범죄를 당한 피해자인 난 왜 가만히 있어야 할 분위기에 있는 거냐고. 난 이러라고 검사가 된 게 아니라고 하며 항의를 했는데 윗선에서는 예민하고 까다롭고 조직에 폐를 끼칠 애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딸을 인사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지방으로 발령시킨 거였죠. 거기서도 소문이 퍼져서 딸은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리고 암암리에 피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나 봅니다. 안 그래도 수직적인 검찰계에서 딸은 모난돌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고소를 해야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키우려고 했는데 변호사조차 그 부장검사의 힘 때문에 수임을 거절하고 말았죠. 소녀는 검사 일에 회의감을 느끼고 다음 달에 사표를 낼 거라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사표 내도 변호사나 법조계 일은 쳐다도 안 볼 거고 남자 만나지도 않을 거고 이제 정말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놈 새끼 악어를 뭉개고 싶더라고요. 내 손녀 가슴에 상처 준 놈들은 할미가 죽어서라도 피눈물 나게 만들어줄 거고 하면서 소녀를 위로했고 소녀는 위로했고